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생일은 공교롭게도 사돈어른, 즉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생일이 겹친 그날,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비밀로 한 채 비행기 표를 끊어 장모님을 모시고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홍콩의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죠. 그 시각, 우리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하루 종일 정성 들여 갈비찜과 미역국을 준비하고 식탁을 지키며 아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엄마, 우리 갑자기 출장 잡혔어요. 라는 짧은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30년의 헌신이 거짓말 한마디에 묻혀버리고 어린 손녀의 말 한마디에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까지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촛불을 끄며 가족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 꺼버렸습니다. 그녀가 무너졌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눈물을 무기로 침묵을 가장 냉정하고 무서운 복수로 바꾼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 이름은 임수진. 올해 65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냄비 뚜껑처럼 무거운 회청색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털조끼를 걸치고 발로 슬리퍼를 더듬어 찾으며 생각했습니다. 갈비를 조금 더 사야 하나? 우리 손녀 지호가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넉넉히 해야지. 시장은 7시는 되어야 활기를 띠지만 나는 6시 정각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아직 밤이슬 냄새가 배어 있었고 채소 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풋풋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골목길, 걸음은 느리지만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을 꼬박 1년이나 기다려왔으니까요. 작년 제 생일 때 아들 준우준 화여가 전화로 그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장모님도 생신이시라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크게 하거든요. 제가 꼭 가봐야 해서요. 엄마도 생일인 거 알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내년에는 제가 진짜 성대하게 챙겨드릴게요. 진짜로요. 나는 그때 알았다. 엄마는 괜찮으니 어서 가보라며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내년에는 꼭이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오늘만을 기다렸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으니까요. 준우야, 이번 주 일요일 엄마 생일인 거 알지? 미역국이랑 갈비찜 내가 해놓을 테니 너희는 와서 먹기만 해라. 케이크 같은 거 안 사와도 된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번엔 꼭 갈게요.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오늘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윤희나게 닦고 가장 아끼는 그릇 세트를 꺼냈습니다. 식구들의 수저 하나하나를 3번씩이나 닦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던 제라늄 꽃 몇 송이를 꺾어 유리병에 꽂아 식탁 한가운데 장식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갈비찜이 알맞게 익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를 낼 조청을 넣고 뚜껑을 여니 고소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나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면 오늘 우리 식구들 입맛에 딱 맞겠지. 나시비시 정각, 따뜻한 요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초인종 소리만을 기다렸습니다. 12시 15분, 소식이 없습니다. 12시 30분,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준우니? 주차할 곳 찾고 있어? 엄마가 내려가서 문 열어줄까?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공항이나 로비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저랑 민영 며느리랑 급하게 홍콩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아침에 비행기 타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대답조차 늦었습니다. 뭐? 오늘 온다고 했잖아. 엄마, 알아요. 실망하신 거 아는데 진짜 급한 일이라서요. 갔다 와서 진짜 비싼 걸로 다 보상해 드릴게요. 네?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고도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가 진동하고 식탁 위에는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라고 적힌 케이크가 조명 아래서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준우가 그 자리까지 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억지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돌아오면 그때 먹으면 되지. 그렇게 내 생일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은 다시 데울 힘도 없어 식은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녁 8시 뉴스를 보려고 앉았는데 집에 두고 간 아들의 태블릿 PC에서 영상통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녀, 지우지호였습니다. 나는 얼른 손을 닦고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지우의 귀여운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왔습니다. 반짝거리는 고깔 모자를 쓰고 해맑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 아직 전내 나는 목소리로 축하해주는 손녀가 반가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 고마워. 근데 거기 어디니? 배경이 참 예쁘네. 화면이 흔들리더니 지우 뒤로 통유리 창이 보였습니다. 창밖엔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검푸른 바다와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홍콩 요트 탔어. 지우가 신이 나서 태블릿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외할머니 생일 파티 해주고 있어. 할머니, 이것 봐. 케이크 진짜 크지? 화면이 긴 테이블을 비추었습니다. 3단이나 되는 화려한 케이크, 금빛 양초, 제복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사돈 어른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며느리, 민영민 양. 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소원도 빌었어. 할머니 건강하게 나랑 오래오래 놀게 해달라고. 나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웃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정말 착하구나.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너 누구랑 통화해? 며느리 민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화면은 곧바로 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끄는 것이었죠. 나는 검게 변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빠져나간 듯 몸이 둥글게 말렸습니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을 모시고 홍콩 요트에서 호화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빵집 주인에게 부탁해 써놓은 글귀. 엄마, 생일 축하해요. 가보였습니다. 엄마라니 참 우습기도 하지. 나는 라이터로 초 2개를 켜서 꽂았습니다. 6과 5. 일렁이는 불꽃이 식탁을 비추고 눈물 고인 내 눈을 비췄습니다. 이 장면은 내가 1년 내내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준우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가 케이크를 자르고 지우가 박수치며 할머니 촛불 불어 라고 외치는 장면. 하지만 촛불을 끄는 순간 들리는 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비친 내 모습. 늙고 초라한 여자가 멍하니 불꽃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후 촛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지자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 구석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케이크 하나, 전화 한 통이 사람을 이렇게 차갑게 깨우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면서 그 케이크를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지난 65년의 미련함, 헛된 기대에 서러움을 모두 삼켜버리듯이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 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임수진, 생일 축하한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 소리만 내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벽에서 일렁여 어지러웠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가
나는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까? 재작년 설날 사돈 식구들과 예카이도에 가느라 명절에 오지 않았을 때부터였을까요? 혼자 차례 음식을 차려놓고 식어가는 밥상 앞에서 지우가 보내온 눈밭 위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며 웃었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 전화했을 때 엄마 회의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 하고는 영영 전화가 오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묵묵히 헌신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고열로 펄펄 끓을 때 진흙탕 논두렁을 맨발로 뛰어가며 업고 병원에 갔던 기억.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던 날들. 졸업 후 사업을 한다기에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건넸을 때 엄마, 이걸론 택도 없어요. 장인어른께 부탁드려야겠다며 무시하던 아들의 뒷모습. 생각해보니 아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나를 덜 챙겼습니다. 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알아서 병원 가보세요 하던 아들이 며느리의 강아지가 아프니 휴가까지 내고 동물병원에 가더군요. 그때 느꼈던 건 서러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건 깊은 깨달음이어야 했습니다.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고 이미 마음이 떠난 자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정신적으로 고려장 지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뿐입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더군요. 더 이상 아프지도 화나지도 않고 그저 텅 빈 구멍처럼 뼛속까지 시린 고요함만 남는 것. 3일 뒤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막 끓인 육수를 식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준우와 민영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방금 공항에서 온 듯 여행 가방에는 수화물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감춘 채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꼬리를 길게 내리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이번 출장이 너무 급해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준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갑자기 보내주는 바람에 겸사겸사 지우도 데리고 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영양제는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익숙하게 명품 쇼핑백들을 탁자에 늘어놓았습니다. 준우가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엄마 드리려고 가방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제비집이랑 콜라겐, 홍삼차도요. 엄마는 평소에 돈 아낀다고 이런 거 안 사시잖아요. 제가 민영이한테 꼭 좋은 걸로 사라고 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 쇼핑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가림막이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색상은 연한 금색인 게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어머님. 저희 저녁은 못 먹고 가요. 내일 아빠 병원 가셔야 해서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나는 무심코 가방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쪽에 카드 지갑 같은 게 있어 품질 보증서인가 하고 꺼내봤더니 진붉은색 카드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청춘처럼 건강하세요. 저희 가족이 항상 사랑합니다. 사위 준우와 딸 민영 올림. 준우의 글씨체였습니다. 나는 그 카드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로 알 수 있었죠. 이 가방, 이 카드, 원래 누구에게 주려던 건지. 내가 아닙니다. 짐이 많아 헷갈렸거나 귀찮아서 구분도 안 하고 장모님 선물을 나에게 던져주고 간 겁니다. 웃음이 나오려다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다시 가방 속에 넣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네. 이번 홍콩 여행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휴, 아시잖아요. 장인어른 건설업계 인맥이 워낙 좋으셔서 말 한마디면 계약이 몇 개나 성사되는데
우리 엄마요? 에이, 엄마가 요즘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요. 나는 부엌 문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승진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누구한테 붙어야 할지 저도 계산이 서죠. 하하하. 그 웃음소리에 내 마음은 찬물에 빠진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도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내가 외면해 왔던 진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세상에서 엄마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장인어른처럼 계약을 따주지도 인맥을 꽂아주지도 못하니까요. 나는 투자도 모르고 효율도 모르는 그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며 유치원에서 손녀나 데려오는 존재. 필요할 때 부려먹고 필요 없을 땐 구석에 처박아 두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 내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자 아들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어? 엄마 언제 오셨어요?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다 했니? 장인어른 뵈러 가야지. 아, 네. 시간 다 됐네. 갈게요.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전례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1분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내에 있는 4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뒤로 며칠간 나는 아들 부부와 싸우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사랑을 구걸하는 불쌍한 노인네로 보일 뿐이니까요. 심지어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방 잘 쓰마. 색깔이 고와서 목에 두르니 딱 좋구나.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고 밥을 하고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이웃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 마음을 비워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은밀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판 좋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나는 40년을 살아온 서울 노른자위 땅에 있는 내 명의의 유일한 집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나는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시세보다 10% 싸게 내놓을 테니 일주일 안에 처분해 주세요. 둘째, 모든 거래는 비밀로 해주세요.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파격적이니 집은 3일 만에 현금을 든 매수자가 나타나 팔렸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친자 관계 단절에 대한 서류를 쓰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의사를 명확히 하는 공증은 가능합니다. 보통 자녀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소송할 때 쓰는데요. 고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자식에게 빚진 게 없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요. 나는 성명서 끝에 이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매각하여 노후를 스스로 계획하였음. 자녀의 부양을 원치 않으며 향후 어떠한 정서적, 경제적 의존도 하지 않을 것임. 앞으로의 생로병사는 본인이 홀로 감당할 것이니 일절 관여하지 말 것.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는 집안에 있는 아들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준우의 상장, 어릴 때 신던 코신, 한때 보물처럼 아꼈던 것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시골에 사는 여동생에게 보내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그리고 죽은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나는 이 집을 내 마음처럼 텅 비웠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날씨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는 열쇠를 거실 탁자에 두고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이사했음. 주인 바뀌었으니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그 옆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우에게.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다. 나를 찾지 말아라.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솔직히 엄마는 누군가를 미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우리 사이에 이미 없어진 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능력이 없어서 네 앞길을 닦아주지도 못했고 장인어른처럼 인맥이나 자원을 주지도 못했지.
내가 할 줄 아는 건 밥하고 빨래하고 미역국 끓이는 건데 너에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더구나.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다. 네가 컸고 너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내 생일날조차 거짓말을 하고 5살 손녀 입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기다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에게 짐도 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마. 이 편지로 우리 모자모즈 사이 셈은 끝내자. 지난 30여 년 나는 엄마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 이제 나 임수진으로 살겠다. 부디 잘 지내거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게 엄마가 너를 위해 해주는 마지막 배려다. 너의 인생에서 깨끗이 빠져주는 것. 안녕? 나는 마지막으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철컥. 40년 내 인생의 전부였던 집을 뒤로 하고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릉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 나는 그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임수진,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급히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얇은 카디건만 걸친 나는 금세 눅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족의 마중을 받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거대한 세탁기 속에 던져진 것처럼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갈 곳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홍색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우산 하나가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을 막아준 그 우산.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되었을까.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죠. 그녀가 나를 위해 우산을 씌워준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러다 감기 드세요. 같이 쓰고 가세요. 지친 듯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내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혼자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녀는 놀라지 않고 덤덤하게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갈 데가 없어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비라도 피할 곳을 찾읍시다. 우리는 그렇게 우산 하나에 의지해 한 명은 가방을 끌고 한 명은 아이를 안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역 근처 허름한 모텔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의 주인 할아버지는 친절했습니다. 어른 둘에 애기 하나? 온돌방 5만 원만 줘요. 지갑을 꺼내려는데 여자가 다급하게 나를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저 돈이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기차역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요. 남은 건 휴대폰이랑 동전 몇 개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울먹이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방값은 내가 낼게요. 우리는 낡은 온돌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양말을 갈아입히고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그녀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어요. 이번엔 아이까지 때리길래 무작정 기차를 탔는데 여기가 제일 멀어서 내렸어요. 나는 조용히 듣다가 내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들과 인연을 끊고 나왔어. 서연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내가 말라 죽었을 거야. 지금이 훨씬 낫다. 우리는 바다 위에 표류하다 만난 두 조각의 나무 판자 같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잠든 아이.
민지민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속눈썹에 맺힌 눈물을 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할머니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중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서연 씨와 민지가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꼬깃꼬깃한 3만 원과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잤어요. 가진 게 이것뿐이라 죄송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서연 올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착해 빠진 여자가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나는 잠옷바람에 카디건만 걸치고 역으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대합실 구석 갈 곳을 몰라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는 모녀를 찾았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연 씨의 손에 3만 원과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바보야. 이 돈으로 애 데리고 어딜 가려고.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더 패기칠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배 아니다. 나 늙은이 혼자 살기 적적해서 그래.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나는 그녀의 분홍 우산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어제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만 나한테 우산을 씌워줬잖아. 이게 인연이야. 네가 우산으로 날 구해줬으니 이젠 내가 집으로 널 지켜줄게. 공평하지. 서연 씨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부재 중 전화 수십 통,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차갑게 웃고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가자, 집 구하러.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집 한 돈으로 강릉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에 마당 있는 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죽어있던 내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지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텃밭을 가꿨습니다. 서연 씨는 내 도움으로 평소 꿈이었던 제빵 기술을 배워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빵 냄새가 집에 가득하고 마당에서 민지가 할머니 하고 뛰어다니는 풍경. 내가 꿈꾸던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마당에서 수박을 먹는데 서연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먹던 수박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컸어요. 근데 지난 반년 동안 아주머니가 해주신 것들 진짜 엄마 같아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바보야. 난 딸이 없었는데 하늘이 너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래, 내 딸 해라. 서연 씨가 와락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가슴으로 낳은 진짜 딸과 손녀를 얻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철문 밖에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한 양복에 수염이 덥수룩한 채로요. 엄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나는 물 조리개를 내려놓고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을. 말도 없이 파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인연을 끊다니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집에 가요네. 그는 울먹이며 철문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너 대학 보낼 때 재봉틀 돌리다 허리 나간 거 기억하니? 내가 너 하나 키우겠다고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생일날 네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에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됐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니?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차가웠습니다. 너는 네 성공과 체면을 위해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어. 낳아주고 길러주는 애가 내 눈엔 그렇게 싸구려로 보였니? 아들은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잘 살아라. 우린 이제 빚진 거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찌개 끓겠다. 불 좀 줄여라.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은 내 66번째 생일입니다. 서연 씨와 민지가 마당을 풍선으로 꾸미고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식당 음식이 아니라 서연 씨가 새벽부터 직접 끓인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직접 구운 케이크였습니다. 촛불을 끄는데 민지가 내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 사랑해. 나는 활짝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혈연?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아껴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나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는 피를 나눴어도 외면하고 누군가는 남이라도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니까요. 나는 남은 인생, 이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 마지막에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문을 닫은 어머니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뒤이어 혜린이와 지호도 달려왔습니다. 세 자녀가 한자리에 모인 건 퇴원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35억짜리 아파트를 기부한다고요? 아빠, 제정신이세요. 그 간병인이 꼬드겼죠. 지금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요. 보상.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박사로 만들었지만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이 돈을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주느니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는 게 100번 낫다. 탐욕이라니요. 우리가 불효자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혜린이가 울먹였습니다. 마음,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일주일 동안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들의 그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요양병원 비용 아까워서 집 팔 궁리하던 그게 너희들의 마음이냐? 셋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호가 법률 가다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 유언장 인정 못합니다. 소송 걸 거예요. 아버지 심신미약 상태 주장해서 무효화시킬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하지만 내 뜻은 꺾지 못할 것이다. 다들 나가라. 저는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4월 25일,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두 번째 뇌졸중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신 마비가 왔고 언어 능력도 거의 상실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유산 소송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밖이 시끌벅적해지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눈물 범벅이 되어 들어온 중년의 남성은 K고등학교 교장 왕대명 군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제가 책 살 돈 없을 때 참고서 사주셨던, 뒤이어 교육청 장학사가 된 장숙희 양, 유명 소설가가 된 임문웅 군, 제가 4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줄을 지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S대 동문회 네트워크를 통해 제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가르침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딸을 데려와 인사시켰습니다. 선생님, 제 딸도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겠다고 이번에 사범대에 갔습니다. 병실은 어느새 꽃다발과 제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가 인원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수영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보시죠. 선생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자식들이 선생님의 뜻을 잇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저는 움직일 수 없는 몸 대신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핏줄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가르침으로 낳은 이 아이들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사랑의 전승이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야 깨달았습니다. 5월 1일, 저는 이수영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노트를 꺼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병실에는 제자들과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온 세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수영 씨가 제 노트를 대신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아. 나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 지훈아, 혜린아, 지호야, 너희를 박사로만 키우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은 이 아비의 잘못이다. 부디 너희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세 자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으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잠시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끝났습니다. 5월 12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소는 수많은 제자들과 교육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누군가 시작한 노래가 조문객들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주 자리에 선 세 자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소송 걸었다는 자식들이야. 아버지는 성인군자인데 자식들은 어쩌다 저렇게 됐대. 8일 날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언장, 효력 인정, 자녀들의 청구 기각. 법원은 저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으며 유언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43억 원의 유산은 전액 문덕 장학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장지에서 이수영 씨는 제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선생님의 뜻은 저희가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석양이지는 뉴욕 비석에는 제가 평생 가슴에 품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승은 도를 전하고 학업을 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쓰죠. 소위 젠더쇼교 제호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전도 준더 도를 전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뉴스에서는 40억 유산 사회 환원, 참스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기사를 보며 자신의 교육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명의 박사를 키운 아버지, 그는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의 참된 스승을 길러낸 진정한 교육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고액 연봉자로 만드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비록 평범하더라도 부모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성공일까요? 박문덕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온기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